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옥동석 교수님이 오늘 정년퇴임을 하신 날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재정 문제만큼 상당히 힘든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을까 싶은데 이 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원칙과 해설 그리고 조세 원칙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학계에 던지신 분입니다. 이 재정연구원에서 원장도 하셨고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정년 퇴임을 축하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옥동숙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예. 네. 먼저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정년 퇴임 기분 좋으시죠? 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자유기업원에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니까 아까 제가 농담 삼아 한 이야기지만 제가 자부심이 너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옥동석 교수님과 함께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년퇴임이라고 우리 자유기업원에서 이런 소중하고도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구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방에서는 이제 신임 교수가 새로운 또 방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잊고 있었던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은 36년 전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신임 교수로서 들뜬 마음으로 연구실을 정리하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 두 광경, 그러니까 신임 교수로서의 그 어떤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제 연구실을 정리하던 감정, 이 두 가지가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그 참 세월의 흐름이 돌이켜 보면 너무 짧은 순간이었고 그렇습니다만 헤아려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런 자유기업원에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가 모였던 이 자리,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 자리지만 세월과 함께 묻혀지고 또 제가 근래 이제 정년퇴임이라고 이제 짐을 정리하면서 사진들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찍었던 같이 했던 이 사진도 한때의 순간이었지 이게 다 어느 순간에는 빛바래지고 보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진으로 버려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허망한 마음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허망한 마음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기업원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기 위한 이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자유기업원이 10년 아니면 100년, 1000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이 가졌던 정년퇴임식이 제가 어느 한적한 순간 정말 뜻하지 않게 자유기업원의 작은 흔적을 어느 순간에 발견했다. 그러면 저는 이 자유기업원의 발전을 보면서 제가 아주 벅찬 감격에 이렇게 젖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성로 원장님 그리고 우리 자유기업원 직원들 그리고 오늘 또 저하고 대담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김희석 박사님 정말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부터 한번 할게요. 제가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걸어온 인생 경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 왔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에 첫 발을 처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처음에 왔는데 남들이 볼 때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니까 엘리트 코스 받아갖고 굉장히 자부심에 가득 찬 그런 대학 생활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열등감에 젖어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들 나보다 다 우수한 것 같고 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소양도 풍부하고 말투 자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학 4년간의 열등감 속에서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 허탈감, 공허함을
이제 공부로서 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접했던 것이 제가 전환 시대의 논리,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과 같은 소위 말해서 운동권들의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해방 전후사의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토론에 가게 되면은 제가 조금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같은 서클을 하자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요즘 말로 하면 지하 서클이었는데 그렇게 가게 되니까 뭐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선배들한테 너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동안 어디 서클 활동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클럽에 가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너 대학 졸업하기 힘들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세상을 냉소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에 다가오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주장, 우리가 민주화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역사를 새로 인식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귀담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면 음모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왠지 마음에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몽매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걸 보고 왠지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토론을 하는데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는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하는 데는 좋은데 왠지 가까이 가기는 어렵구나라고 해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그쪽하고는 이제 거리를 두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이 되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게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군대를 가야 되겠다 일단.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제 진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하지? 내가 능력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사실 비교를 해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학부 성적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운동권 쪽에 좀 가가지고 사회 문제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왠지 마음이 와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소시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뭐 사는 것도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서울대 대학원을 석사과정에 진학을 하자라고 해서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기에는 제가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갑자기 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리 잡는 게 급선무지 해서 그냥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갔더니 크게 분야가 경제사를 하는 안병직 교수님 쪽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맨날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식민지 반독점주의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개념, 추상화된 개념들이 뭔지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종속이론을 주로 하셨던 변형윤 교수님 쪽에 각각 생각을 해서 봤더니 변형윤 교수님 굉장히 소탈하세요. 학생들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수업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경제를 하는 배무기 교수님 쪽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노동 문제는 노동부에 너무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좀 더 크게 보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재정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뒤로 여러 가지 학문적 제 나름으로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봐요. 운이 좋았다고 보는데 왜 운이 좋았느냐? 내가 선택한 주제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구 분야가 시간이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저는 생각건데 우리 사회가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정학을 선택을 하게 됐고, 재정학 책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어느 분야가 가장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공공투자의 평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 후생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걸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논문 심사 교수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동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김동근 교수님이 저보고 아우 그거 해가지고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왜요? 공공투자평가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룰 오브 썸이다. 저 그냥 척 보고 이거 경부고속도로 해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뭐 미국처럼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야. 별 도움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 제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를 바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할 수 없이 일단 뭐 이거라도 해가지고 학위라도 받자 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1980년대에 주로 그 공부를 해놓으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신고전파 경제학, 신고전파 경제학이 저는 뭐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신고전파 경제학 중에서도 일반균형이론, 연립방정식 풀고 계산 문제 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그것을 공부했던 것이 뭐 요즘 말로는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같으면은 경제학의 큰 변화가 있는데 왜 그런 경제학의 큰 변화의 흐름을 서울대학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 제가 그런 아쉬움은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그때만 하더라도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의 서구의 경제학을 전달하는데 급급했다.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뒤 학위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제대로 학문적인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인천대학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인천대학교가 재단의 분규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갑자기 해직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해직될 때 거의 한 20여 명의 교수들이 해직이 되면서 그 명목은 이랬죠. 자격이 없고 그다음에 반민주적이고 재단파고, 그러니까 사람이 해직이 되더라도 어떤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반민주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해직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교수가 해직이 되고 나니까 이게 폐인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4년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인생을 돌이켜 봤는데 그때 제가 이 낭떠러지에서 이 조그마한 새가 떨어지면서 그냥 죽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다 보니까 내 몸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화위복,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전화위복, 세옹지마의 순간들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순간도 거기서 하나의 교훈을 찾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인생의 회고를 할 때쯤 가면은 또 그것이 아름다운 순간으로 비춰지기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해직이 되고 난 뒤에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디 연구소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민간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 갔더니 그때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기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논문을 쓰려면은 외국 학술지를 열심히 보지 말고 우리나라 신문을 열심히 봐라. 그리고 언론의 보도 내용을 열심히 보다 보면은 거기서 당신이 어떤 의문을 가지는 게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계속 탐구하고 과거의 문을 찾고 이론을 찾고 그러다 보면은 훌륭한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죠. 그전에만 하더라도 저는 외국의 학술지, 영어로 쓴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논문을 열심히 봐야 내가 더 좋은 논문을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아니다 이거죠. 현실의 문제를 보고 뭐가 중요하냐,
뭐 어떤 의문이 드느냐, 이거를 자꾸 해결하려다 보면은 이론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론의 영역이 커지면서 공부가 깊어진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게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재정을 하게 되니까 재정의 가장 기본을 한번 공부해 보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 재정의 기본을 공부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의문이 뭐냐 하면은 각종 공단이라고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교통안전공단, 무슨 공단,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데 왜 이 기관들이 정부의 재정 범위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요?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깊이 있게 탐구해 봐야 되겠다. 외국의 제도는 어떻지? 그래서 외국의 제도를 보다 보니까 바로 그 시점에 재정의 범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보통 재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 뭘로 봐야 되느냐? 제도 단위, 어떤 조직, 그 조직이 정부의 통제와 명령을 받느냐, 정부의 일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정부의 범위로 잡고 재정의 범위를 잡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국제적인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논문으로 썼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우리가 1998년에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제가 그 논문을 발표한 것이 1994년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런 논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재정학자들이 주목을 많이 했어요. 주목을 많이 하면서 맞아, 정부도 민간 기업들, 재벌들처럼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점점 제가 그 논문 한 편으로 이 상당한 인정을 받는 그런 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와서는 부당해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소송해가지고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조정도 제가 한번 당한 거예요. 바로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경제연구소가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고 거기서 이제 인력을 줄이니까 제가 먼저 해직이 되게 되더라고요. 또 해직이 되구나, 그런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정부 개혁실이 출범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민간인을 특채한다고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해직되고 4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대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 각각의 논문들이 막 언론에서 대서특필될 만큼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현실의 문제에서 의문을 찾고 그걸 풀어내니까 그런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정부개혁실의 재정 3팀장으로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부의 내부에 돌아가는 사정들, 의사결정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인천대학교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복직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어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복지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이 높으냐 낮으냐,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많으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냐 작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엄청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주제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이게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한 분야에 논문을 잘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분야를 제가 깊이 있게 해놓으니까 저 사람이 저 분야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다른 분야도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자꾸 무슨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들을 정치권으로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제가 권력 구조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인데
과연 내각 책임제와 달리 어떻게 재정의 어떤 결정을 어디가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 즉 권력 구조와 예산 제도,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한 번 정치적인 주목을 받게 됐어요. 2006년에 중앙일보에서 우리나라 재정 통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돼 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한나라당 야당하고, 아주 중앙일보하고 엄청난 이 일주일간에 걸쳐서 굉장히 그 논쟁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2007년에 그 논문을 통해서 정경련에서 시장경제 대상을 받게 되는 뭐 그런 아주 행운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재정통계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의 문제에서 의문을 찾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뭐 소위 말해서 폴리페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공직에 나가는 계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했는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을 할 때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보고 국가관을, 공무원들이 국가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저는 정치 철학의 영역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여기 자유기업원에서 경제학과 철학의 만남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연구회에서 제가 정치 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시야를 넓혀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신자유주의의 근원이 무엇인가, 경제 이론을 들여다보면은 제도 경제학, 즉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코우즈, 윌리엄슨, 그리고 오스트롬,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불완전 계약 이론을 하던 하트,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맥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 경제학, 거래비용 경제학, 그것이 바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은 공공선택론입니다. 결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공선택론이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 경제 이론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젠다로 변화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이론은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제도 경제학, 그리고 공공선택론, 이 두 가지의 경제 이론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저는 분명하게 주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해가지고 거부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앞으로 많이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왜 정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봅니다. 제도경제학에서는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부를 정의를 구현하는 어떤 수단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 우리가 이념적인 대립, 정의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고 유토피아적인 이상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정부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선택론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공공선택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방향이, 과거에 우리는 재정의 기본 원칙은 뭐냐 하면은 부정과 부패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성과주의 예산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인 이익에 오남용되지 않은 재정 운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되니까 많은 시간을 이제 자유로운 처지에서 여러 공부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공공선택론의 연구들을 좀 더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거래비용 경제학, 불완전 계약에 관한 경제 이론을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아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 발전의 변천, 그리고 저는 자본주의 정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두서없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저희 인생을 회고하면서 저희 연구의 방향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 스스로가 많은 분들하고 약속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채찍질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옥 교수님 은퇴가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작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약속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저 대학 선배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렇게 후배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갖다가 사실은 오늘 처음 듣고 마음이 좀 짠한 데가 있었습니다. 아, 어려움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특히 귀에 쏙 들어온 말은 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날개가 달려 있는 줄 깨닫게 됐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에 닿았습니다. 굉장히 머리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옥 교수님하고 또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주제, 오스트리아 학파라는 그걸 갖다가 여기서 한국에서 공부할 데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항상 큰 어떤 시스템 빌딩을 했던 사람들, 미제스라든가 라스바드라든가 그런 큰 것들이 저한테 머릿속에 이제 항상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또 이렇게 하신 부분이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옥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심사들, 정치 철학부터 시작해서 나아갈 방향 이런 거,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어떤 메시지 같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적 출발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계속 오스트리안적인 관점에서 계속 시비를 걸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좀 많이 공부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주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 이제 정부 부처였습니다. 예. 사무관들, 국장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반론들을 듣고는 그 말이 맞나? 이렇게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거래비용 경제학으로부터 많은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예. 또 이제 자유기업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뷰캐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더더욱 또 우리 확신을 갖게 됐는데, 점점 나도 모르게 오스트리안의 논문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그쪽의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이것이 마치 북극성과 같은 그런 어떤 가늠자가 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초원에서
굉장히 여기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이런 논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북극성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 김인석 박사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젊은 시절에는 친했지만 한동안 또 소원했다가 그렇죠. 예.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예. 친해지게 되는 예. 계기가 됐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까 글을 갖다 최근에 쓰신 논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전지전능한 어떤 아주 자유로운 베니볼런트 딕테이터라 그러죠. 그런 걸 가장해서 소셜 웰페어 펑션을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얘기를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은연중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사실 경제학자들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진 어떤 자기는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신 것처럼 이 모델을 다 이해하는 어떤 존재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가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미제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걸 어디에서 읽은지도 하도 요즘은 이 기억력이 나빠져 가지고 책을 읽다가 전지 모든 걸 다 아는 것과 전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양립할 수 없다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잘 봤더니 전지라는 게 미래까지 다 아는 것이고, 전능이란 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미래를 안다는 건 미래가 고정되는 건데 그걸 지금 고칠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전지와 전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갖다 미제스가 어딘가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적어놨다가 별 의미가 없어서 내려놨습니다. 그 논문 하나하나를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예. 제가 사실 행정고시 출제를 들어갔었어요. 예. 이제 재정학이 한 분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재정학 교과서를 물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행정고시 출제할 때 이제 교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설명하는 부분, 좀 논하는 예. 문제도 하나 내보자. 예. 그렇게 한번 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을 출제하는 그 장소에 전년도에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 출중한 성적을 합격한 학생들이 같이 감금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고 풀거든요. 예. 그래 풀어보니까 어때? 물어보면 그 친구들 답이 계산 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서술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술은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약간 응용만 하면 되는 설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계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적분도 나오고 미분도 나오고 방정식 그림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재정학 교과서를 보면서 과연 어떤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이 재정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런 우리가 재정학 교과서에서 보면은 정말 전지전능한 정부를 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 하면은 옵티멀 텍세이션 이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뭐가 제일 옳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조세를 부과할 때 지출 문제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이제 조세 그것만의 공정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사람들의 유인을 나쁘게 해서 그러니까 파이의 크기는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 조세 제도는 공평해야 되고, 그러면 공평성과 어떤 파이의 크기를 크게 하는 이 경제 성장이랄까요? 이 중간의 균형점을 정부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미를리즈라는 학자는. 예. 60년대인가 70년대.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식의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부는 전지전능하고, 그리고 엘리트 집단이 이 사회를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오만한 생각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 그런 생각이 예, 많이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혹은 광의의 국가가 뭐 국방이라든가 사법, 뭐 경찰,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봐서 어떤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그 일종의 그 말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그런 인식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부가 얼마 전에 그 윤미향하고 곽상도 그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관들 거의 사실상 그 무죄를 면죄를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고, 제가 아는 그 법학과 교수 한 분이 쓴 그 칼럼을 보니까 그 양반은 의기충천한 양반이라서 할 말을 갖다가 안 하면 못 참는 분인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판사도 증거가 부족하면 더 조사를 시킬 수가 있대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검사가 제대로 증명을 못했다고 그 말하자면 무죄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이런 식으로 의심은 가지면 무죄,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써놨던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해도 그게 실은 정치라는 것이 그런 어떤 정부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될 때 그걸 끊임없이 지적하고 고쳐가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결국은 우리가 내부 고발자 그리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건 잘못됐다라고 예. 하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내부 견제가 있어야만이 이 사실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대의민주주의는 정말 하기가 어렵다고 보죠. 예. 모든 사람들이 예.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제가 최근에 그 뭐 요즘 와서 또 참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서울대학교 배지에 보면은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예. 야 이게 어떻게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에서 미국 사람들이도 미국 놈들이라 할게요. 미국 놈들이 미군정하면서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라틴어로 그렇게 적었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이 순간에 한번 돌이켜 봤는데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다. 예. 그 말만큼 저는 좋은 말이 없다고 봐요. 예.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어떤 실증이나 예. 그리고 논리 예. 그리고 객관적인 팩트 데이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이렇게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의민주주의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아까 그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문도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별개의 그 가게를 꾸린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한테 그렇게 많은 보수가 가는 것이 아버지의 위세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 뭐 상법 같은 데는 그 친족 내지는 그 관계인 범위를 갖다가 뭐 몇 촌인가 해가지고 8촌인가 뭐 몇 촌인가 해가지고 평소에 얼굴을 보지도 못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신고를 안 했다고 벌을 주면서. 맞아 그런 게 있죠. 네, 맞아, 근데 맞아. 이거는 또 아들인데 음. 그 의심이 간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그걸 갖다 또 실증적으로는 그게 또 넘어가니까 이게 어쨌든 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부 서비스가 어떤 면에서는 재산권하고 관련된 보장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한 전제 같은 게 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의 교환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그 상품과 관련된 권리 조합의 거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면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을 한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예를 들면 권리의 묶음들이 어떨 때는 떼서 팔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가능하려면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법 집행이 인포스먼트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죠. 소득 재분배 예, 이것을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예, 이것을 정부가 만들어낸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예, 저는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져요. 예, 예. 뭐냐 하면은 이걸 정의의 관점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는 게 아마 정의라고 생각할 공산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들에 대한 약탈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투쟁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그럼 서비스의 관점이다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정부가 어떤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는 데 대해서 당신이 보험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을 퇴치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라.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걸로 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을 이게 정의의 구현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이게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민주주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정치적인 투쟁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게 되고 예, 예. 그러면은 국민의 절반은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자기의 그 뭡니까 약탈을 당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담 스미스 시절의 정의는 말하자면 심플 시스템 리버티라서 그걸 보호하는 거라서 재산권의 보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소득 재분배라든가 또 다른 의미로 자꾸 사회적 정의 그리고 막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갖고도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정의의 가장 오래된 원칙은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대 이래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BTS가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불공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도 그게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한 데 대해서 대가를 누리고 그다음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과응보 그런 정의를 저는 그 영어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Retributive Justice라고 예, 예. 그것이 과거에는 강조가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Distributive Justice만이 정의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인과응보의 정의의 원칙이 훨씬 더 우리 사회를 꾸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물론 이제 빈곤을 대체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인데 예. 우리가 이거는 인과응보의 원칙 이 부분을 훼손시켜서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 예, 문제가 예,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정의의 원칙도 그 나름대로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이 정부 운영 방식으로 넘어가야만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뭐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갑자기 그 교수님이 저기 우리 저 경제 게임 이론 그 리피티드 게임 할 때 예. 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심플한 틱포텟 예. 당신이 나한테 눈 하나 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네가 협조적으로 하면 나도 협조.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룰을 심플 룰을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협동하는 맞습니다. 그런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뭐 지금 저는 뭐 여기가 자유기업원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기업원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 거래가 서로가 번영하고 또 겉보기에는 경쟁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걸 갖다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그런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허브라 그럴까요? 그런 곳으로 기능해 왔고 지난 5년간은 사실 약간 그 활동이 조금 위축됐습니다만 다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아주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자유기업원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은 평소에 하기 어려운 굉장히 개인적인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하는 게 좀 모델도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게 그리고 모델이라기보담도 아니요 그건 모델이 그- 가까운 데서 있는 모델 예. 뭐 이런 게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고 이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주목을 받는 사람들 예. 그리고 뭔가 좀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수면 위의 부분만 보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밑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이제 우리 자유기업원에서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 뭔가 성취를 이루고 싶을 때 성취가 된 사람들의 그 수면 위의 부분만 보지 마시고 그 아래에도 굉장히 큰 참 내면의 뭐 고통의 순간들이 예.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뭐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예, 위로를 그리고-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예, 그리고 네. 또 지금 이제 제가 떠오르는 거는 사실은 제가 옥동석 교수님을 모시고 대선 전에 그 재정 준칙에 대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같이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란 게 어느 당파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게 아니라 미리 쓸 정도를 그 다음 대통령이 공약을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범위를 다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대선 후에라도 이걸 갖다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사실 저하고 뭐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옥 교수님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재정 전문가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선 후인데 앞으로 그런 우리 재정 원칙들을 잘 이렇게 꾸려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제 정년 퇴직을 했고 예. 이제 앞으로의 저희 생활의 수입은 얼마나 절약을 해내느냐 예. 아마 그런 그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앞으로도 전략을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예. 뭘 남기고 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재정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들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플랜카드에 조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조세의 경우에는 저는 편익 과세의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비스 제공이다라는 취지에서 이해하다 보면은 일반 조세가 그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대가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봄으로써 세상이 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또 제가 뭐 하나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습니다. 예. 생각나시면 예.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일본 학자가 한국도 곧 일본처럼 노인이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재정 부담이 이걸 빨리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고심하는 나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활력을 잃은 나라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랬다가 최근엔 좀 생각이 달라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에 조세재정연구원장을 맡았거든요. 예. 제가 일본에 출장을 한번 갔었어요. 2013년인지 2014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일본의 노 학자가 저를 보고
일본이 정부 부채가 저렇게 많다고 당신이 이야기하는데 한국도 곧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걸 제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니야, 우리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일본 학자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희 이제 마지막 남은 뭐 마지막 남으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합니다만은 예.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한국은 잘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뭐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곱하기 0.6 한다 그러던가 아니면 뭐 60대를 청년으로 분류한다는 그 새로운 분류도 있다 그럽니다. 저기 예. 노인 외 예. 기준을 바꾸는 가운데 다시 그래서 교수님도 그 저기 노인이 아니라 예.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예. 청년입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예. 예, 하여튼 뭐 혹시 뭐 교수님한테 우리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좀 뭐 하실 말씀 있어? 예, 최 원장님. 예, 예. 지금 들으셨죠? 후학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뭐 물론 현역처럼 활동하시겠지만 예. 그런 멘트를 준비를 안 해왔는데 후학이라면은 후속적인 연구자 예. 청년들한테 지금 청년들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항상 요즘 젊은 청년들 보게 되면은 요즘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워낙 공부도 많이 해야 요즘 되고. 청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는 일 지금 뭐 세계적인 성과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선진국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는데 아무튼 글쎄요. 아무튼 사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되 우리의 스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말아달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길이다. 뭐 저는 그런 말씀을 뭐 지금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예, 예. 옥 교수님 또 여기 자유기업원 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왕성하게 책도 써주시고 또 강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뭐 간략하지만 뭐 아주 소박합니다만 그래도 교수님이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오신 이력과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교수님 정년 기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